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3월 학평 문항풀이 17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F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묻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난도가 있는 문제의 유형입니다. 자, 뭐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되면은 형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벌, 교정적 정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교정적 정의와 관련했을 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사상가들은 누가 있느냐? 자, 일단 사형제도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상가는 이제 베카리아가 있습니다. 베카리아는 사형제도를 어떻게 했다? 예, 반대했습니다. 이 베카리아가 반대한 그 근거는 일단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계약을 하더라도 자신의 생명권을 포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리주의적 관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리주의적 관점.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형보다는 뭐가 더 낫다? 예, 종신노역형이 범죄 예방과 사회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예, 다음은 벤담이 있습니다. 벤담은 베카리아처럼 뭐 반대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중립적 입장입니다. 중립적 입장. 근데 그 기준은 뭐냐면요. 공리주의입니다. 즉 형벌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크다라고 한다면은 예, 찬성하고 형벌로 인해서 얻는 이득이 그 형벌보다 더 적다라고 한다면은 예, 반대한다라는 그런 입장이 되겠고요. 또 한 사람은 이제 칸트가 있습니다. 칸트는 예, 찬성입니다. 찬성. 칸트의 입장은 뭐냐면요. 응보주의적 관점입니다. 살인자에 대한 사형이 정당하다. 살인에 대한 사형 위의 형벌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응보주의 관점입니다. 응보주의 관점. 또한 주요한 이야기를 얘기하는데요. 사형만이 살인자의 고통받는 인격을 해방시켜가지고 뭐 하는 것이다? 예,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사형은 뭐 해야 된다? 예, 집행이 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요게 이제 교정적 정의와 관련된 주요 사상가들의 입장인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가에서는 가불병 다 지금 말씀드렸던 사상가의 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형벌의 남용은 인간을 개선시키지 못한다. 종신노역형, 그렇죠? 종신노역형을 강조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사형 대신에 종신노역형, 그렇습니다. 베카리아입니다.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개성을 지닌다. 형벌은 본질적으로 해악이다. 예, 공리주의 입장에서 그래서 공리의 원리에 의할 때 형벌이 근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 유익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경우 형벌은 부적합하다.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예, 을은 벤담이 되는 거죠. 벤담. 자, 형벌은 사법권의 이념으로서 도덕 법칙에 따라 의혹되는 바이다. 범죄와 보복은 동등하게 형벌의 질과 양은 보복법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된다. 도덕 법칙과 동등성을 강조하고 있는 예, 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각 비판하는 내용이 맞는지를 찾아보는 건데요. 보기 보겠습니다. AF는 지금 AF는 베카리아가 누구에게? 그렇죠. 벤담과 칸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사형은 사회계약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형벌이다. 사회계약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형벌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죠. 칸트나 그리고 벤담의 관점에서는 사회계약론적 그런 관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칸트는 형벌을 찬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벤담은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 그런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베카리아 입장에서는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어긋나는 부적절한 형벌이다. 사형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거고요. 니은 보겠습니다. 형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해야 함을 강조한다. 자, BD입니다. BD. 그러니까 벤담이 누구에게? 베카리아와 칸트에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형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해야 한다. 그렇죠? 벤담의 입장에서는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베카리아가 앞서 설명했을 때 공리주의적 입장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용은 베카리아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베카리아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따라서 니은은 틀렸다. 그 다음에 디귿 보면은 C입니다. C는 그렇죠. 칸트가 누구에게? 벤담과 베카리아에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사형은 범죄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형벌이다. 그렇죠? 칸트는 아까 얘기했지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인간의 존엄성 실현으로 사형을 찬성한다는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벤담과 베카리아에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DF입니다. DF는 누가? 그렇죠. 공리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는 베카리아와 벤담이 칸트에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형벌이 방지할 해악이 형벌의 해악보다 작아야 한다? 자, 다시 선지 한번 보세요. 보기 보세요. 형벌이 방지할 해악이 형벌의 해악보다 커야 되겠죠. 이 커야 함을 강가한다라고 표시가 돼야 되는데 형벌의 해악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가한다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시된 내용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리얼은 틀린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맞는 거는 기억과 디귿 해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일단 교정적 정의와 관련했을 때 문제가 변별력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역시 자신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학습을 하시고 난 뒤에 꼭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8번 가의 입장에 대해 나의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는데 자, 가에서는 뇌사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에서는 뇌사가 아니라 고전적인 어떤 심폐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문학의 수준에서 풀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폐사의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당한 것. 그렇죠. 내사를 죽음으로 보면 인간의 가치를 해칠 수 있음을 간과한다라고 내사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가분,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는데 주제가 그렇죠. 시민 불복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민 불복종. 요 내용도 아주 변별력 있는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론적 학습 잘 하셔야 되고요. 그러한 학습 내용을 실제 다양한 유형의 문제에 적용시키면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마스터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을 누구인지 보겠습니다. 갑. 시민 불복종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의 원칙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법과 정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현저하게 위배되는 법과 정책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그 행위가 보다 효과적인 효소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롤스고요. 그 다음에 을은 시민 불복종이 중단하려는 악의 크기와 불복종이 초래할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감소 가능성을 계산해야 된다. 성공 가능성을 얘기하는 싱어. 그리고 더 추가됐죠.
야생의 파괴를 가져올 댐 건설, 그리고 동물학대 실험을 반대하는 시민불복종도 정당화될 수 있다. 예, 환경과 동물에 대한 부분들도 시민불복종의 범위 안에 넣고 있습니다. 반면에 롤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롤스와 싱의 시민불복종 요 입장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부정인지 긍정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내용 이론적으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민불복종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우리는 소로입니다. 소로. 그리고 이제 롤스를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소로는 그렇죠. 개인의 양심에 근거해서 시민불복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부터 되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롤스는 소로와 달리 공적 정의감이죠. 공적 정의감. 쉽게 얘기하면 정의의 원칙을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심이 정당한 근거가 아니고 뭐다? 그렇죠. 공적 정의감이 그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제시되고 있는 이제 롤스와 싱어인데요. 자, 싱어는 일단 롤스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롤스하고 같은 입장. 그러면 이제 롤스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 일단 롤스는 사회정의라는 어떤 정의로운 목적 실현을 위해서 하는데 거의 정의로운 체제 내에서 앞선 우리 해외 원조와 관련했을 때 이런 개념 나왔었죠. 그래서 그 체제 내에서 그 체제라는 것은 민주적인 질서가 지켜지고 있고 사회의 어떤 기본 구조가 안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의 정의로운 체제라는 것이. 이것에 내에서 현저하게, 다시 말해서 명백하게 그것이 위배되는 경우에 시민불복종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부정의한, 정의롭지 못한 모든 법에 대해서 불복종한다. 맞아요? 틀려요? 예, 틀리죠. 어느 정도 부정의한 것은 감수해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예. 그리고 체제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것은 시민불복종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체제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에 대해서? 예. 잘못된, 현저하게 위배되는 법과 정책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체제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것은 시민불복종이 아니라 그것은 뭐다? 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복종 그 자체는 당연히 위법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처벌을 감수를 합니다. 롤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민불복종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다. 즉 위법 행위다. 하지만 법의 충치성을 따라야 된다. 다시 말해서 위법 행위이지만 처벌을 감수를 한다는 거고 거기 안에는 또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당연히 비폭력적인 방법이겠죠. 또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 공개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인 방법. 예를 들어서 청원을 한다든지 토론을 한다든지 헌법 소원을 낸다든지 아니면 투표를 한다든지와 같은 이런 합법적인 방법을 다 동원한 뒤에 그래도 안 될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뭐 할 수 있다? 예, 시민불복종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공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싱어 역시 기본적으로는 롤스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롤스가 제시했던 그 근거, 공적 정의가 요거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뭘 강조한다? 예, 공리의 원리를 강조를 합니다. 반면에 롤스는 공적 정의감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롤스와 싱어는 거의 비슷한 결을 가져가는데 그 근거에 있어서는 다르다. 싱어는 시민 불복종의 결과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따져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어떤 심각한 정도를 저울질해가지고
시민불복종을 할 수 있다라는 공리의 원리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롤스와 싱어의 시민불복종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다루었으니까 이제 선지를 보면서 롤스가 부정하고 그리고 싱어가 yes 할 수 있는 질문이 뭔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민불복종은 다수를 위협하고 강제하려는 위법행위인가? 시민불복종은 위법행위라는 것을 인정을 했지만 요거는 아니죠. 다수를 위협하고 강제하려는 그런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X라고 할 수 있겠죠. 자, 2번 시민불복종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거부를 전제하는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거부, 체제에 대한 거부를 전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그런 의미에서 롤스와 싱어 둘 다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자, 세 번째 시민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의롭지 못한 법도 있는가? 정의롭지 못한 다시 말해서 현저하게 위배되는 법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한 법 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여기서 롤스가 부정해야 되니까 요거는 롤스가 오케이 했으니까 일단 3번도 답이 아니겠죠. 자, 네 번째 시민불복종은 합법적 노력 실패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인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롤스가 부정해야 되는데 롤스가 오케이 했으니까 4번도 답이 안 됩니다. 자, 시민불복종의 목표에 동물의 이익 옹호가 포함될 수 있는가? 앞서 설명드렸죠. 싱어는 환경과 동물 학대에 대한 이런 부분들 시민불복종의 범위에 포함이 되지만 롤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XO의 대답이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시민불복종도 여러분들이 학습을 반드시 하시고 다양한 문제 유형을 풀어보면서 요거 나오게 되면 틀리지 않게끔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개인의 인터넷 활동이 증가하면서 사용자가 사망했을 때 남겨질 디지털 상속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동의한다. 유족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디지털 유산이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디지털 유산을 유족에게 상속해야 된다. 모든 디지털 유산을 유족에게 상속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답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디지털 유산을 상속하는 것은 사망자의 사생활과 일칠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사망자가 공개한 디지털 유산만 제한적으로 유족에게 상속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역시 을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사생활 보호와 일칠 권리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권리다. 그 권리는 죽은 사람에게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비공개 디지털 유산도 뭐 해야 된다? 같이 상속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의 핵심 쟁점 찾아보겠습니다. 1번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기인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을도 동의한다고 했으니까 둘 다 똑같은 입장이죠. 2번 온라인 공간에 공개된 디지털 유산은 상속될 수 있는가? 온라인 공간에 대해서 공개된 디지털 유산은 상속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죠. 근데 다만 비공개된 디지털 유산을 상속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자, 디지털 유산 상속인의 자격 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가? 자격 요건에 대한 언급은 여기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모든 디지털 유산은 유족에게 상속되어야 되는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 형태죠. 한쪽에서는 모든이 아니라 공개한 거에 대해서만 갑은 얘기를 하고 있고 을은 그렇죠.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쟁점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일칠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가? 각각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일칠 권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그 대상에 있어서 뭐 죽은 사람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그러나 핵심적인 쟁점은 결국 뭐다? 그렇죠. 사망자의 모든 디지털 유산을 유족에게 상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5번보다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3월 학평 문제에 대한 문항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본인들이 3월달 지워진 요 문제에서 틀린 파트, 영역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그 부분 이론적으로 학습을 다시 하시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으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학습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